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있었습니다. 단전단수 언론사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인데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양형을 얘기했잖아요. 형량을. 근데 유무죄 판단은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의 내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해당하는지를 설명을 했고 뭐 그게 성립이 돼야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인정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인정은 정확하게 하는구나. 막 분단위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래서 내란 그리고 그 이상민 피고인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 네. 그리고 뭐 직권남용은 무죄가 났는데 저는 그거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면서 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사족을 붙인 느낌이라 그거는 뭐 다 위증까지 다 적절하게 됐는데 네. 그래 여차저차해서 징역 7년 하는 순간 그러니까. 뭐지 이거 아니 저 정도 했으면 네. 그래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선고가 돼야 되는데 명색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리고 위증까지 붙었는데 그래서 징역 7년? 결론은 좀 김이 빠지는 그러니까. 예. 영화가 네. 드라마가 막 잘 흘러가다가 네. 막판에 뭐야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판결도 결론이 중요해요. 사실 네. 주문이 중요한 거 이유는 주문,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주문이 중요해요. 한덕수는 참 억울하겠다. 한덕수.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아요. 네. 주요 임무 종사. 맞습니다. 헌재에서 위증 물론 이제 뭐 국무총리냐 아니면 장관이냐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파워로 보면 네. 이상민이 더 실수예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핵심 라인이고 네. 그러니까 권한만큼 책임지는 것도 많은데 총리 장관으로 생각해도 근데 더 실세인데 이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혐의도 내란 중요 임무 네. 위증 비슷하고 예. 뭐 직권남용 핵심적인 게 아니니까 국무총리 뭐 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뭐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봐도 검찰은 어쨌든 15년형 똑같이 구형했다는 네, 얘기는 네. 그 책임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한 분은 23년, 한 분은 7년. 네. 이거 벌써 3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그러니까요. 어려운 네. 얘기예요. 우리 예. 작가님이 어제 판결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류경진 부장판사 얘기를 그래 이렇게 고개 끄덕이다가. 수긍하면서 듣다가 7년 선고에 한 방 맞은 느낌이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에 다들 다만 예, 다만 공포증에 빠졌다. 다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다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쭉 다 떠나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굉장히 그 위중한 사건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헌재에서 위증했다. 뭐 이런 사실관계들을 다 인정을 한 다음에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7년형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 절반 그냥 반타작을 해줘버린 거잖아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네. 구형량이 15년인데 그러니까 절반이면 7.5 7년 6개월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1심 재판부가 형량이 제각각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예. 아니 왜냐면 그거는 다른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그 법관 연수를 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해요. 케이스를 던져주고 그렇죠. 당신이 이 사건 재판장이라면 형량을 정해봐라 이런 걸 해요 실제로 네. 판사들이. 그래서 네, 그러면 뭐 15년, 뭐 7년, 뭐 이렇게 하면 쭉 그걸 나중에 놓고 일종의 형량 뭐 물론 이제 양형 기준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키 맞추기를 계속 연수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하거든. 네. 내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내란이 또 일어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게 제각각인 거예요, 형량이. 그래서 어차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부에 가서 네. 형량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키 맞추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 내란 전담 이제 항소심은 내란 전담에서 네. 다루게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원하는 분이 없어서 20년 만에 은행알로 지금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란 전담을 하면서 역사적인 판결에 똑바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닌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을 이제 잘 키를 맞추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상황을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물론 뭐 그렇긴 네, 한데 보니까 네. 대부분 30기에서 33기 정도 사이인데 그럼 한 20에서 25년 차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니까 뭐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심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결국 우리가 뭐 양형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양형 기준표를 만드는 이유가 일관성이거든요. 동일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판결이 나야 동일 뭐 100%는 아니지만 네. 비슷하게 나야만이 국민들이 신뢰하거든요. 안 네. 그러면은 어떤 복골복이 사람은 23년, 어떤 그렇죠. 사람은 7년. 복골복이 되고 말씀처럼 국민들이 다 그 생각을 해요. 판사에 따라서 아니면은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판사 출신이니까 네. 판사 출신이니까 봐준 거 아니야? 혹시 뭐 가까운 사람 봐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정관 찾아가고 역시 맞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고 아닌 사람은 좀 더 세게 때리는구나. 요 생각이 더 확신을 심어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내란 전담의 항소심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처럼 내란이라는 건 양형 기준표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이건 이제 양형위원회라고 독립된 기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또 뭐 각자 달라질 수 있어서 네. 지금 재판부가 여러 군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우려는 좀 있어요. 어제 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제 7년형 나오니까 처음에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도 이렇게 좀 듣다가 변호사 툭툭 치고 방청객 돌려서 가족들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씩 웃고. 그래서 의미가 뭐냐? 전직 판사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다 딱 떨어져서 그런 건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은 일단 안도했겠죠. 사실은 누가 봐도 한덕수 피고인하고 비슷한 예. 혐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 아이쿠 이제 나도 나 죽었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가 사실 7년 선고됐으니까 예, 야 살았네. 살았네 예. 일단. 잘하면 그리고- 나올 수 있겠네. 예.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도했을 거고 거기다 예. 이제 가족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인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삼심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항소심에서 더군다나 저는 항소심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서울 고등의 부장 정도 되면 잘 해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1심처럼. 의원님하고 후배들인 것 같은데 내란 전담 대등 재판부 그 연수원 30기, 32기, 33기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예. 일부 부장은 윤성식 부장은 저하고 동기죠. 이번에 이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어 있는 네. 4명 중에 한 명인데 거기는 동기고 예. 저도 이제 이른바 짬밥이 좀 돼갖고 많이 됐어요. 제 동기는 이제 소년급제 하신 기억이 안 분이라 대법관이거나 헌재 재판관이거나 검찰은 아예 총장. 없고 네. 없죠, 그렇죠. 총장 다 네. 지나. 총장도 예. 좀 몇 년 후배니까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총장도 후배니까. 그렇죠. 예. 너무 일찍 붙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소년급제 예. 하셔가지고. 저는 보니까 제 33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 분 그렇구나. 있는데 예. 이건 서울중앙지법이었대요. 재판부는 예. 잘 모르고 여기 영장상담 부동식은 고향 또 후배예요. 제주. 예. 어. 부씨가 많잖아요. 그러네. 예. 부승찬. 대학 후배고. 맞아. 그 동네 같은 동네. 같은 동네예요. 여기 예. 이창상은 잘 모르겠고. 부시 예. 집성촌 출신인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렇구나. 예. 또 모르던 사실을 제주도와 관련해서 모르던 사실들을 고향이 현 변호사님 제주도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출마는 용인해놓고 자꾸 매번 제주도 안 기획식장만 좋다니까. 얘기하니 나 아직 제주도 얘기하면 안 선거 모드가 된다니까. 안 됐어. 내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말씀드렸고요.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김상민 검사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김상민 검사 사건에서 그 김진우, 그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나왔는데, 야 네가 공범이니까 네가 샀다고 해. 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무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직 검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 그림 중개상을 했다는 아니 이것도 건데. 굉장히 예? 예, 영화 부당거래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말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네. 김상민의 유죄 성격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읽어보면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다만 이런 상황을 참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그림은 김진우의 집에만 있었어. 5개월 동안. 그리고 이거를 김진우가 돈을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거예요. 네. 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이익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피고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기술적으로 말하면 야 너희 수사가 이거를 완벽하게 입증해내지는 못했어.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무죄를 줄게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뭐 판결문이 복잡합니다만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특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가 특검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이거를 굉장히 말하자면 초반에 좋은 불쏘시개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연루되어 있다. 그때는 이제 김상민이 공천 문제에서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써먹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오빠도 연관되어 있다, 장모가 뭐 했다, 그리고 집 뭐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해갖고 이 국면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특검이 언론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국면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 판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진술 외에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계속 특검이 어떤 사건을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김예성 건 같은 경우에는 본건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지금 별건 기소가 무죄가 난 거거든요. 이 별건은 뭐냐면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했던 건 뭐냐면 야 다망해가는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왜 그렇게 굴주의 대기업들이 돈을 막 댔어? 김예성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김예성이 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옛날에 K스포츠 미르재단이랑 똑같은 거네. 김예성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그렇지. 기업들이 알아서 이거를 한 거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다 민원이 있던 회사 카카오 예. 모빌리티 등 해서 다 예. 민원이 있었던 그 이제 회사잖아요. 그 박영수 특검이 개발해냈던 엄청난 논리 묵시적 청탁론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청탁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서로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다라는 네. 판례도 있었는데 네. 이게 그런 사건이라고 처음에 접근이 거죠. 됐던 거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뭔가 안 됐어요 수사가. 그러니까 뭘로 간 거냐? 이 중에 24억 원은 네가 횡령한 거네.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될 거는 특검이 그렇게 뛰어났던 에드벌론에 비해서 이 사건의 본류는 왜 수사가 안 된 안 것이냐? 됐느냐. 그러면 그거 혐의가 없었던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안 된 거냐?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를 지금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법조 전문 기자 구용혜 이제 기자 얘기해 주세요. 결론은 김한 기자 말씀에 다 동의를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예, 근데 저는 특검 수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김건희 특검에. 예, 왜냐면은 금방 그 김예성 씨 같은 경우도 K 스포츠 미르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이 사건이.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아니면 누가 그렇게 180억을 그렇지. 주겠습니까? 예. 김혜성을 보고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와 김혜성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라든지. 예전에 K 스포츠 할 때는 안종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직자가 어떤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종범 박근혜 수첩. 대통령이 또 직접 지시한 걸 안종범이가 이거 썩었어요. 써놓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명확하게. 예. 예. 근데 과연 특검이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좀 여러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뭐 검사들이 태업하고. 뭐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검사들의 수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구만요. 그렇죠. 그럼 검사들은 왜 안 했냐? 당연히 윤석열 검찰의 후예들이니까 안 했겠죠. 그다음에 이것들이 자기 이것들이라는 건 사람들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형편없이 일을 한 자들. 아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이런 일들이 왜 빚어지냐면 결국 자기들이 해온 일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스스로 그렇죠. 네. 굉장히 태업을 한 거고 네. 그 이유를 삼은 건데 저는 민중기 특검의 지도력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맞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 창원지법 사건하고 그다음 우인성 판사 사건과는 다르게 이 사건들은 좀 2차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경찰 국수 보내서라든지 네.
다시 좀 들여다봐야 법리적으로 됩니다. 촘촘하게 예, 증거 봐야 중심으로 좀 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구영 선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수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 특검이 미진했던 거의 핵심인데 뭐냐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가 김혜성한테 돈을 몰아주던 아니면 김상민한테 그림을 사다 놓으라고 하던 이거를 중간에서 일을 봐준 김건희의 말하자면 스텝이 있을 거예요. 스텝 조직이. 있겠죠. 그렇죠. 예, 이 스텝 조직이 결국에는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의 말하자면 구조상. 근데 지금 특검에서 대통령실에 누구를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물론 뭐 없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면 지금 이 수사들이 전형적으로 그거에 실패한 건데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야, 그 증거 다 인멸했던 파기했던 정진석은 왜 수사 안 해? 아니, 그렇죠. 용광로에 네. 넣으라고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예. 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예. 어떻게 예. 볼펜 하나 안 남을 수가 있어. 예. 그러면 그때 다 뭐 한 거야라고 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특검 입장에서도 어려웠겠죠. 예를 들면 거기가 비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수렴해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 공백이 있는데 내란 특검도 못하고 김건희 특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에 검찰이 공범인 거예요. 그럼요. 검찰이 예. 공범인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실 당연히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수집했어야 됐죠. 제가 그때 서초동에서 들었던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남의 와이프 봐주다가 우리 남편 구속되게 생겼네 했어요. 그게 팽배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와 그 윤석열의 동생들, 야, 너무 딱 검사들. 떨어진다. 예. 예. 그 남의 와이프 봐주려다가 우리 예. 남편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물론 뭐 술자리에서 하는 농담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이 사건에서 지금 말하는 핵심, 예를 들면 김건희가 검사 남편을 만나고 그 검사 남편이 좌천을 했건 뭐가 됐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남편으로 살면 그렇게 좋대요. 수사도 안 받고 집안이 그런 그래서 과정. 서로 뭐 검사 네. 사회 드리려고 난리도 네,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재벌집에서. 그러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남편이 특검을 하고 중앙지검장이 되고 한국 사회에서 제일 셀럽이 되는 검사. 그쵸. 예. 그리고 후에 대통령까지 예. 되는 이 과정.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어느 선에서 어떤 방식이든 누구라도 요만큼씩은 야 그거 그냥 둬 이렇게 개입을 해왔겠죠. 그쵸. 어마어마하죠. 예,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죠. 누적되어 온 거가 누군가 이걸 들어가서 자 이걸 이제 해보자라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건드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가 예. 지금 얘기하신 검찰의 공범 구조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범인 검찰을 이 조직적으로 분해하지 않고서는 이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참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검찰 개혁과 지금 그 내란 청산이 네. 이게 겹치다 보니까 맞물려 있죠. 정말 근데 이제 오랜 동안 타성해졌고 또 저쪽의 그 어떤 논리에 따른 검사들의 논리에 따랐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또 자기들이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이런 한계들인데 저도 이렇게 탓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사법개혁이라는 문제는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그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주력으로 살아왔고 네. 그게 70년 동안 굳어져 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일시에 이것들을 깨부수고 개혁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장기간 싸움이 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지금 그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국민의 힘이 모은다면 네. 국민의 입장에서 그 개혁이 피플 파워라고 해주세요. 예, 예. 특정 정당이기 때문에. 피플 파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법원하고 검찰이 짜고 덤비면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에 재판소원법을 거론하면서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될 거다. 국회를 설득하겠다. 대법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이제 대법관수 늘리는 거고 법 왜곡죄, 그다음에 이제 재판소원 이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길길이 날뛰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자기가 또 저지러 놓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나에게 돌아올 칼날 이거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법원, 검찰 짬짬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도가 바뀌면 또 상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행태가 또다시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국회에서 3법이 통과된다고 지금 예고가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공부실에서 기자들을 앞에 세웠겠죠. 오늘 대법원장이 할 말이 있으니까, 미리 앞에 세워라. 나와서 미리 세워라. 네. 정말 이건 비겁한 짓이라고 봅니다. 근데 늘 이런 식이에요. 예. 늘 이렇게 그 기자들을 방패로 세워. 예, 그러다가 평소에는 질문해도 그냥 들어가니까 가버리고. 이제 예. 기자들이 안 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왜 하필 오늘입니까? 어제도 아니고 그러면 열흘 전에 네. 경고를 주려면 계속해서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국회의장을 만나든지 여당 대표를 만나든지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러면 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문제에 자기들 불만을 표시하는 방식이 있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안 하고 그게 하는 자체가 뭐 사법부 독립이기 때문에 난 못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독립은 뭐든지 자기들은 그냥 멋대로 하는 게 독립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이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예. 저기 그 누굽니까 저 자유당 시절이 아니잖아요. 멋대로 그냥 고무신 멋대로 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럴 때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한판 뜨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희대는 한판 뜨자. 예, 저번에 이제 박영재 씨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렇게 예, 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그 이제 재판의 주심 파기환송 재판, 주심 주심 판사죠. 재판인데 예. 이건 한판 뜨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그 일설에 의하면 이제 법조계에서 지금 돌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대법관을 지원하더라도 대법관 26명을 지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법을 네. 바꾸면 되는 문제고 뭐 12명이 지상 낙원에 무슨 신이 설계해 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14명. 예, 14명이 그 문제는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반발하기 위해서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원을 하면 내년 7월이 임기잖아요. 네. 근데 7월 달까지 임명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법원장이 어쨌든 네. 간에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지원을 법을 만들어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임명동의를 안 해버린다고요? 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러니까 조희대가 임명동의를 안 해버린다. 대법원장 후보가 와도 예예 이제 그 청와대 대통령한테 이제 네. 해야 임명 제청을 대해서 임명 제청을 해야 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법원에서. 아, 그럼 저는 그게 이제 그럴 수 사보타지네 그러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건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내년 네. 7월이면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하든 안 하든 네.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걸 하든 안 하든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은 한판 하자. 지금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기 국민하고 때문에 지금 한판 뜨자는 거죠. 예. 그런 지금 예.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 소원제도 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작용도 있고 이제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네.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5공화국 출범할 때 헌법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행정기관의 처분이라든지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우리한테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국민의 네. 기본권이라는 권한.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당시에 그 5공화국 헌법을 설계할 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다 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논리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를 한다고 보면은 피해자 구제가 자꾸 늦어질 수 있다. 그 지연될 수 있죠. 네, 그건 뭐 그렇죠. 사실이죠. 네. 그다음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 이제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논리로 해서 결국 우리가 단서 조항을 넣게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의 68조 1항에 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예의적으로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 사실 이 조항을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민의 그 기본권을 법원이 실상 침해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재판 때 그것을 명확하게 봤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절차를 무시하고 네, 그냥 해버렸잖아요. 해버렸죠. 파기환송을.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선택권을 갖다가 대법원이 말살을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 후보로 이미
지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야당의 후보로 네. 지명이 됐는데 네. 그것을 대법원이 나서서 네. 후보로 지명된 거 다 필요 없고 그렇죠. 내 말 무조건 들어. 안 돼. 이게 선거권 해버려야죠. 선거권을 뺏어야 돼. 이 뺏어야 사람은 돼. 절대 네. 뺏어야 돼. 네. 라고 해서 이제 30일 만에 그냥 그렇죠. 일사천리로 예.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를 했단 말이에요.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네네, 당연히 네.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제 헌법소원을 했을 때 뭐 사심제로 네. 가면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부작용으로 맞아요. 그 네네. 말도 틀림없이 그렇죠. 맞는 말인데 음. 과연 그 논리로 그러면 이것을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너네가 네.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법원 너네가 자정작용이 있느냐? 국민들이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한마디 답을 대답이 못 없잖아요.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토론만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의 권리 침해가 있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네. 솔직히 국민의 말하면.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이라고는 요직에 그러니까 앉혀버리고. 앉혀버리고 예. 또 거기에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씨를 갖다가 예. 또 기주실장으로 하고 예. 이 체제는 이게 뭐냐? 난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아까 그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면 검찰 너네가 스스로 부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답을 못 한 거니까 오늘날 그렇죠. 이걸 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우리 두 가지를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하고 검찰한테. 검찰이. 너네가 판사나 검사가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네가 어떻게 작용을 할 안 텐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너네 하나도 안 해. 너네 아니 마음대로야. 지기현 판사 룸사롱 뭐가 됐습니까? 네. 그 제주도에 애기 보러 다닌 네. 판사들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죠. 이 분노, 국민의 의문 이것을 갖다가 대법원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나와가지고 기자들은 그냥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부분에 맞춰서 제도 설계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개혁에서 보안수사권 논의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만 보안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 논리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를 다 자기가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건들은 별건 수사고 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야 검찰은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러니까 수사랑 기소를 분리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마치 주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십수년간 얘기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네. 그거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제도 보완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사법개혁에서의 지금까지 논의에서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핵심은 사법부의 개방성을 높여가는 방향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던.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무슨 얘기냐면 법원 인사도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다 하고 법원행정처 그래서 뭐 양승태 코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1년이 법원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네. 근데 지금 하는 말씀하신 지기현 판사라든지 제주도의 판사라든지 뭐 김인택 판사 문제라든지 이 판사들의 개별에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또 법원이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아 내가 저기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한테만 잘 보이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탄을 받더라도 나는 어쨌든 법정 안에서 신성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 문화를 깨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참여연대나 이렇게 사법개혁 주장했던 단체들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건 그래서 법원 인사 문제라든지 법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 부분이 사실 본류여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갑자기 법외국제랑 재판소원법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특정 이슈, 특정 인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런 거랑 연결돼서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공격을 받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개혁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원래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한 20년 이상 된 이슈들이잖아요. 그 논의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네, 네. 있어요. 그러면 사법개혁도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해줘야 오해를 사지 않는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재판소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대로 하면 재판소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은 반드시 검찰이 수사로 구제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논리라면 어떤 재판은 이게 판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판사가 확정적 판결을 내리는 거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더 있으면 말하는 대로 사법권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논리로는 맞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지금 첫 번째여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제 뭐 법조계나 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6천 갈 것 같아. 코스피가 5,500을 뚫었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창에 소식을 한라산 21도님이 주셔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좀 기운이 팍팍 흘러가는데 정치가 너무 후진적이니까 이게 좀 발동이 잘 안 걸린다. 입법으로 조금씩 받쳐주면서 가면 좋은데 법원 검찰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뒤로만 가려는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반보라도 앞당길까. 진짜 결국엔 정치의 역할인데 큰일입니다. 예, 그 김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법원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본다. 그리고 네.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법원 행정처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거의 뭐 50년, 70년 이렇게 굳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법원 행정처를 줬냐면 대법원장을 그 군사정권이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 통제할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야 대법원장 한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다 이제 인사를 통제가 네.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법원 그 행정처라는 조직이 이제 거대 조직이 네. 지금 리바이어든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물론 법원 행정처 인사 문제를 한다고 해서 어떤 판사들의 그 판결 성향이라든지 그 개인적 어떤 그 취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 다 바꿀 수는 없겠죠. 네. 선택까지 바꿀 수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원 행정처를 두고 법원 인사를 맡는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별로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검찰도 인사가 법무부의 검찰국이 하고 네. 또 사법부도 예. 대법원장이 다 인사권을 갖는 인사권을 나라가 거의 이렇게 없다. 너무 법조인들이 무제한적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그러니까요. 권력을 그렇죠. 사실 가지고 갖고 있는 있는 거거든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빼- 이 인사권 제도 그 핵심의 법원 행정처 제도 이것을 없애서 인사를 네. 다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지 않으면 예. 그 사법부의 현재 그 시스템을 예. 일부나마 이렇게 수정하고 국민적 요구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새롭게 그 행정 무슨 사법행정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로 그렇죠. 누구한테 바꾼다. 인사권을 그러면 네, 주는 거냐 한다는 이게 이제 거니까. 핵심인데 네. 그 인사권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좀 토론이 필요하겠죠. 이걸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할지 그러면 네. 또 사법행정위원회가 어떻게 생기면 구성이 될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이것이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할 거냐. 변동성이 커지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좀 더 판사 내부적으로 어떤 투표에 의해서 예. 인사를 할 때 인사 조직을 꾸려서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인기 투표한다고 또 뭐라고 하겠죠. 근데 어제 제가 법조 기자들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음. 법조 팀이랑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술자리에 농담을 했는데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네. 변호사는 기량이 있다 그래도 근데 네. 판사는 어. 서면 다 제출된 거 쭉 분석하는 거 하면 네. 1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니 AI가 판결 심지어 내리는데 어제 보니까 희대 사기 사건이 있었던데 AI로 통장 잔고를 23원밖에 없는 사기꾼이 그 그거를 잔고 뭐- 증명서 잔고 예. 증명서를 기- 위조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그게 실제인지 김혜성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니 예, 근데 그 그죠. 김혜성 사건은 아니고 이제 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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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인데 사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건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잔고 증명 그쵸 그 선수죠 예, 김혜성 씨는 예. 그 최은순 씨 잔고 증명을 해준 거고 보통 얘기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죄 판결을 해버린 건데 나중에 검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가짜였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판사들의 기량이 그렇죠. 매우 부족하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주변 설마 법원에 거짓 자료 내겠어? 설마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겠어? 이러고 정말 중요한 국면을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작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서 정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만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개혁 뭔가 어쨌든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안을 맨날 기자들 앞에 서서 한 줄로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엔 사법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70년 된 제도들이 숱하게 많은데 사법 영역에는 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 대법원만 가면 다 서울남이야. 서울대 50대 판사 출신이야. 이 구조에서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 인적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도 갖고 와야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법 개혁을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데 니네가 의견이 있어야 참여를 시키죠. 그러니까요.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것은 최근에 줄줄이 무죄 행렬이 있습니다. 예, 특히 예, 김건희 씨 유관자들이 왜 이렇게 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유죄 심증으로 판사가 볼 듯한데 어떻게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지? 물론 김건희 특검 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비판도 있습니다. 전직 판사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의 특검이 다르죠. 네. 내란 특검은 고검장까지 지낸 조은석 검사 출신의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서울고등법원장 법원장을 했던 민중기 이제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걸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 너무 잘 알고 괜찮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법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기소를 하면서 그 수사 기록을 주요 사건에 관해서는 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 즉 평생을 법관을 지낸 특검의 눈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된 기소건이기 때문에 안 그랬다면 민중기 특검은 직무유기죠. 네. 그래서 법리든 사실관계든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이건 유죄가 나올 만하다. 네. 나올 거를 확신하고 기소한 건데 그거를 연거푸 지금 뭐 공소기각도 하고 지금 무죄를 하는 거예요. 무죄 중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요. 본인의 그 자력이 통장에 잔고가 없다. 없다. 세상에 통장 잔고 넣고 그 통장에서 쏙쏙 다 증거 그대로 드러나게끔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뇌물로 뇌물 갖다 바치고 물건 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역시 이 법원이 말 그대로 작심하고 봐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것이 유독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렇게 보인다. 네. 그래서 저는 부실 수사라기보다는 아하. 부실 조은석 특검도 잘한 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네. 부실 수사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 검사들과 관련된 맞습니다.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나가지 않았고, 특히 그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했던 박성재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사인 회동, 예. 그 이제 안가 사인 안가 회동. 사인 회동, 실제는 오인 회동이었죠. 그쵸. 그 수사에 대해서 더 나가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99%는 잘했다. 네. 근데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보는 그 눈,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한 법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느냐. 거꾸로 과거의 윤석열 정권 때 혹은 네. 그 이전의 보수 정권 때의 야당 인사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서울 고등법원이라는 법관으로서는 가장 짱짱하게 경력이 쌓여 있는 곳이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고등법원의 대등 재판부라 하면 옛날로 네. 치면 고등부장 판사 세 사람이 즉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예. 고등부장 판사 세 사람이 합의해서 이건 무죄라고 했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위반 사건을 사건. 무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짱짱하게 판결문을 썼잖아요. 예, 그거를 불과 엄청나게. 며칠 만에 며칠 만에 파기환송. 합의해서 9일 만에 예.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넘겼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는 대법원인 있죠. 이상은 네.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이 특검의 무죄 판결, 공소기각 판결은 네. 말 그대로 짜고 짜서 봐주기 위해서 법리를 네.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다. 법원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거다. 전직 판사님이신데 법원 안 봐주시네요. 심각하죠. 이거는 네.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예. 결과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영장 판사가 이제 법원이 아무리 저항의 몸짓을 하더라도 네. 2월 말이면 구성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러한 어떤 저항의 몸짓이라는 것은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대한 저항, 네. 또 재판소원법에 대한 저항, 또 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 네. 법원 행정처를 뭐 슬림화하거나 외부 인사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저항, 즉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네. 더 들어가 보면 사법개혁이라는 문제가 왜 다시 검찰개혁 못지않게 드러났느냐? 예. 그것은
지난 12.3 내란의 깊은 그 맞습니다. 원인 중에 예. 하나 작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파내야 될 것은 검찰의 내란 개입 그리고 사법부의 내란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이분도 판사 출신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창영 변호사는 이제 특검이죠. 권창영 네. 특검은 저하고 아주 깊은 관계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러게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때 사실은 검사, 평검사에서 부장검사, 그다음에 차장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렇게 이어지는 네. 직급상에 뭐 부장검사는 사실 법률상 제도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인사를 하면 당연히 검찰청이라는 것이 소위 이 사법 관료 네. 조직화돼 가지고 검사 아닌 사람은 부장 검사 될 수 없는 거고 예. 검사 아닌 사람은 차장 또는 불가하죠. 검사장 될 수가 네. 없는 그런 네네네네. 구조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 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창영 이번 특검을 변호사를 제가 검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 검사도 아닌 사람을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해라고 오다를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문서를 기한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엄청난 그 소위 이 절차성의 그렇죠. 그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로 처벌하십시오. 처벌하는 건 저 먼 뒷날이 나중에 일입니다. 일이고. 처벌하는 것도 예. 다른 검사들이 해줘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들은 권창영- 왜 이렇게 잘 들고 일어납니까? 예, 진짜. 아유. 그래서 권창영 변호사를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그 특별위원회 예. 위원장으로 임명을 그러니까요. 한 분이에요. 근데 예. 쪽집게 같은 법리의 소유자입니다. 쪽집게 법리. 예, 그렇기 때문에 법리로 이렇게 뭐 깨지는 그런 일은 법원에 없을 가서 것이다.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예. 공소기각은 없겠네요, 최소한.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 활동하게 되는 시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내란 전담부도 20년 만에 은행할 추첨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원하는 판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 내란 전담부로 간 판사들은 그러면 모두 이진관 부장 같은 판결을 할 거냐 국민 눈높이에서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다. 의문은 있죠. 네. 그러나 확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그래도 있죠. 확률은 높다. 예, 예. 은행할 추첨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그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대법관 증원 지금 14명인데 30명,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재판 소원 그 사심제에 해당한다라고 위헌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인데요. 어제 그 법원행정처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네.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국민 치욕의 날이죠. 대법관을 사실상 통과시킨 게 아마 26명일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재판 소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판결의 내용이 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헌법적인 기본권을 헌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헌법.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판결을 심사해 가지고 깰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 재판 소원이거든요. 네. 그것은 독일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 체제에서도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좁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네.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원이 그것을
치욕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법관들의 치욕의 날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말도 선거법 위반을 그렇죠. 파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그 대법관들에게는 치욕의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받고 그것을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과 네. 헌법의 그 정신에 따라서 네. 국민이 어떤 구가하는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법안이다. 네. 그것을 치욕의 날로 얘기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그것을 환영의 날로 맞이합니다. 예.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판사들에게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이 대법관 또는 재판연구관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무턱대고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급심이 약화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결국 이게 국민들한테 불이익이 될 거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전부 이거 대법원에 가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죠. 네. 자,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 하죠. 네, 네, 네. 그 교도소에 가면 범털이 있고 개털이 있는데 개털이 범털이 흉내내면 맞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범털도 아닌데 네. 지가 무슨 대장인 것처럼. 자,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하급심에서 판결을 많이 해가지고 그 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국민들이 그 재판을 다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최종심인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올렸는데 네. 대법원에서 대법관 수가 적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의 일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많다는 이유로 바로바로 선고 재판 안 해주니까 예. 늘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급심에서 재판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 대법원에서 재판을 안 안 해주니까 해주니까. 늘리라고 그러는 건데 거꾸로 하급심에 예. 그 재판 연구관을 빼면 하급심의 소위 법관 수가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그러면 재판 수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으로 올라올 수가 올라간.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대법관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예. 이러는 건데 예. 하급심에서 좀 줄어들면 너무 많은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고 예. 그래서 개털이 범틀 흉내를 내면 안 되는 안 것이고 된다. 또 하나는 하급심의 법관들도 늘려줘야죠. 대법관 수를 늘리는데 그래서 일이 많아지면 네. 당연히 하급심의 법관 수도 늘려주지요. 네. 그것은 다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당신 일들을 하는데 버겁다고 하니 우리가 늘려주겠다는 거고 네. 국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좀 대법원 판결에 반영을 해달라는 목소리잖아요. 예. 다양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네. 2대 11로 음흠. 이재명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했던 네. 후보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목소리는 다양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에 다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서울 고등법원 3명의 네.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예. 그러한 중견 법관들이 3명이 합의해서 완벽하게 무죄 판결한 거를 단 며칠 만에 그냥 뚝딱 해가지고 네. 무죄했잖아. 유죄 취지로 네, 파기환송했잖아.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라. 왜 거기에는 귀를 닫고 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재판연구관이 뭐고 뭐 하급심이 약화되고 하급심 약화되는 거는 하급심 법원 늘려주면 되는 거고요. 네. 재판연구관 그거 안에서 다시 그러니까요. 가고자 하는 사람 26명이든 30명이든 대법관 네. 수가 지금보다 14명에서 한 2배 더 늘어나는데 네. 거기에 재판연구관 가겠다고 하는 그 하급심 법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 전국의 법원장들을 비롯해서 서울 고등부장 판사든 일반 부장 판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박수 쳐야 되잖아요. 예. 내심은 박수 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내심은 박수 친다? 예, 왜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를 하면 쭉 그것도 역시 군사조직처럼 네.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그러라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개개인이 독립해서 판단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군사조직처럼 행정부 조직처럼 법원이 검찰처럼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참 그 한때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양승태 같은데. 아닙니다. 예.
판사님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때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상고법원도 만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했던 늘려준다는데. 사람들이 늘려준다는데 왜 반대하냐?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역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1심 선고 오인성 판사의 그 말씀 주신 뭐 앞으로 700만 원짜리죠. 700만 원짜리 샤넬백 800만 원짜리 샤넬백 정도는 그냥 선물로 줘도 무죄. 예, 인사니까 뭐 의례적인 인사였으니까 그 무죄.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무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김영선 사건 그리고 김상민, 김예성 등등의 이르기까지 쭉 보면 공소기각 무죄 릴레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그 개별 판사마다 어차피 다 법관은 독립돼 있으니까 그냥 각자 쓴 거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법원이 조직적으로 조이데 코트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후자라고 보여져요. 왜냐 공소 기각이라는 게 예.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매우 예. 이례적인 겁니다. 매우 이래죠. 거의 잘 안 해요. 예. 그거 하지 않고 예. 이것이 항소심 가서 또 공소 기각이 바꿔질 수도 있는데 예. 어찌 됐든 판사 한 명이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소 기각을 제가 볼 때 판사가 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두 예. 명이 되고 여기에 직위원도 있고 또 무죄세 또 우인성도 있고 예. 창원형 판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원의 느낌 같아요. 법원이 예. 이 정권하고 예. 다른 길을 어, 국민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과 다른 길을 가고 예, 예, 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법 왜곡죄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보면 그 법원조직법 바꿔가지고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조이데 코트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행정처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사실상 사심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소원제, 그렇죠. 재판소. 재판 소원제까지. 그러니까 이 사법 개혁에 해당하는 이 3종 세트에 대해서 판사들이 불쾌해서 일어나? 라는 그럴 수도 의심.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감히 법원의 판사들은 예. 고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신분. 고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받았던 느낌은 판사들은 예. 정권이 바뀌는데 관심 없어. 누가 바뀌든지 간에 우리 못 건드려.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 우리가 누군데 일 생각이 있어요. 판사들은. 근데 지금 우리 국민 정부에서는 뭔가 법원을 개혁하려고 네. 사법개혁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곱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 안 돼.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면 안 돼. 국민이 지면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이 지면 안 되죠. 이것은. 예,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런 판결을 씁니까? 나는 창원지법 판사 판결을 보고 머리가 흔들렸어요. 예. 자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뇌물을 받아. 예. 내가 한 10억 누구한테 받았는데 차용증서 딱 써요. 내가 니한테 빌린 거예요. 그럼 무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근데 돈 빌리는데 뭐한데 현금으로 빌립니까? 우리 장 기자님 돈 누구한테 빌릴 일 있으면 가서 현금으로 빌립니까? 계좌이체하죠.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무죄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김영선 저 급여를 줬다고 직원으로. 네. 예. 우리 장 기자님도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세비반탕 장 기자님 돈에서 몇 프로 띄어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의우리 국회의원은 9명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국가에서 좀 봉급을. 그렇습니다. 왜 지돈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급여 받는 사람이 이름만 틀려도 어쩐다고 끝장을 낸다고 문자를 예.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죄를 쓴다는 게 판사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 무슨 뭐 빌려준 돈 받은 거다. 이제 판사들이 그러니까 판사가 쓴 판결문에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나와 말도 안 있는데 되고 이 사람은 기소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법원이 정말 오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판사가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부터 고쳐야죠. 창원지법 판사는 네. 자기 사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막스마라 코트를 거기도 그러니까요. 고가의 코트를 그걸로 기소가 된 기소가 사람인데 됐죠. 그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원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 예.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눈사람인가 뭐 눈사람. 술 얻어먹은 거 아직도 결판이 예. 안 났습니다. 예. 과연 법원이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이런 태도부터 고쳐야 돼요, 법원이.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김인택 판사,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인성 판사. 우인성 판사 뭐 개인적으로 뭐는 없죠. 없지만 당장 부패 스캔들에 엮여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판결들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희한한 판결들 많이 하고 있죠.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룸사롱 의혹 사건이 예, 예. 있고 그리고 뭐 제주 애기 보러 다니던 그 판사들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이 사법개혁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제 중수청 공소청 법안 문제 이거 지금 그 아직도 논의 중인 거잖아요. 예. 다시 또 정부로 예. 가서 정부에서 또 어떻게 의견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의제 중심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19일을 좀 허비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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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2차 특검에서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할 건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될지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준철 특검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권창영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법조안에서 두 분에 대한 세평은 좀 어떤 겁니까? 이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또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불쾌감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렇죠.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네, 김성태 사건을 변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전준철 변호사 나는 대북송금 사건을 안 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임직원들이 횡령 배임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보면은 임직원의 임직원의 횡령 배임이 대북송금으로 둔갑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 횡령 배임이 대북송금으로 둔갑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김성태 사건 변호를 맡은 사람을 특검에 추천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검증 과정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를 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것도 더 심각한 것이고 알았다면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네. 그만큼 우리 당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고 뭔가 특검을 이렇게 임명하고 그럴 때도 큰 대의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은 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참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제 검사가 안 되고 권창영 변호사가 네, 됐어요. 됐습니다. 예, 예, 지나간 그래도 되고 권창영 변호사가 어떻게 할 것이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세평이 아주 좋아요. 음. 원론적이고 네, 법리 아주 받고 예. 형사 재판 오래 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좋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사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사는 종합 예술입니다. 네, 정말 순간순간 질풍노도처럼 닥쳐오는 사안을 그때그때 받아치고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수사예요. 형사재판 오래 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밥상을 차려왔을 때 재판은 이것이 음식이 짠지 예. 매운지 싱거운지 맛을 보는 게 재판입니다. 아, 밥상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수사입니다. 아, 훨씬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이거 중요한 문제고 네, 제가 늘 비교하지만은 뱀 잡는 땅꾼이 있죠. 예, 땅꾼이 현찮으면 뱀이 땅꾼을 물어요. 그렇죠. 그 현상이 언제 최근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수사 검사가 현찮으면은 예. 피해자가 수사 검사를 물어 뜯어요. 예, 수사 검사가 의리돼. 예, 가불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수사 검사가 이게 밀리는 수가 있다고요. 그만큼 수사는 중요한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 원칙을 중시하고 법률 바른 것 너무 기본이지. 그건 너무 기본이야. 네, 거기에 수사가 가진 속성, 그때 즉시성, 결단력, 여러 가지 파괴력 이 모든 것을 갖춰주기 힘들어요. 네,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 내공으로 곁들이지 않으면은 보십시오. 어떤 피해자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절대 자백하지 않습니다. 한 달 수사도 네. 어느 검사 앞에서는 1분 만에 자백해요. 고문해서가 아니라 예. 제가 자꾸 장황 설명한 이유는 그 뭐 수사함에 있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70일간 수사 성과를 내야 되는데 민중기 특검도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 게 이분도 판사 출신이고 수사해본 경험이 없는 터라 그래서 제가 조직 장악이 안 되고 사실 김건희 특검은 4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민중기 특검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당연히 이거를 조직 장악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수사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 돌아간다고 하고 연판장 돌리고 이러니까 일 자체가 안 됐고 수사도 엉망으로 한 거 그렇죠. 아니냐. 수사 예. 검사들이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창영 특검도 판사 출신이라서 제가 그런 점을 지금 방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결제 제도도 없어요. 밑에 사람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검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 요건이 검사 이야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경찰이든 검사 수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다 서로 이 지휘를 하고 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특검이 훌륭합니다. 법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훌륭한데 이 수사 경험을 보충할 수 있는 예. 특검보와 예. 수사팀을 잘 구성해야 될 것이고 예. 이번에 3차, 4차 특검 못합니다. 이 2차 특검이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지금 국민과 보수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적 특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역사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정말 잘해야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제 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 음. 남편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김건희 씨가 다 뭐 인사했다더라 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건 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검사 묻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특검에 그러니까 제가 검찰을 세게 수사를 해야 제가 되기 이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아주 댓글에 작살이 났는데 저는 여러 번 제가 장기전 때문에 나는 검사를 두드려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 나는 수사받은 사람이에요. 예. 검찰로부터. 예.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특검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검사 능력 있는 검사는 데려다가 써야죠. 수사 능력 있는 검사 쓰고 또 이게 검사를 수사할 파트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검사를 배척할 일이 아니고 네. 검사든 경찰이든 예.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2차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이제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거의 국정농단 수사가 안 됐죠. 거의 안 됐어요. 양평도로 원희룡 장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양평 고수가 왜 휘어졌는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정농단. 예. 대통령 관저 용산 사무실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김진원과 김전홍하고 예. 그 사람 입 다물어버렸어요. 누가 예. 이야기했다고. 예. 그거 수사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무효 사유들. 그 예화라니까 예화랑 그것도 수사 안 했어요. 선거 캠프 불법 예. 선거 캠프 불법 선거. 문제. 또 중요한 것은 아마 공소에 지나버린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법률위원장 되자마자 현직 대통령 부부를 고발할 때 첫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예. 관훈 토론 때 예. 윤석열이 관훈송 때 10원 한 장 뭐 받은 바 나 받은 거 없다. 손해 봤다. 예. 1인 매매했다. 예. 이거 내가 고발했는데 예. 공소 시가 자꾸 중단이 됐죠. 이제 예. 이 중단되다가 작년 12월 31일 1개월 7일 남았었어요. 아마 내 공소 지나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유죄가 선고되면은 국민의힘 날라갑니다. 우리 돈 회수할 수가 있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안 됐죠. 선거 개입 부분, 예. 국정농단 예. 부분 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란의 부분입니다. 네. 검찰 손대다 말아버렸어요. 예. 그렇죠. 왜 검찰이 그 방첩사에 전화를 하고 출동을 하고 왜 윤석열을 풀어주려는데 즉시한 거라고 이런 부분에 수사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 2차 특검에서 경찰을 시키든 공수처를 시키든 뭐 검사를 믿을 수 없으면 검사 배제하고라도 이거 부분이 박혀야 됩니다. 네. 박성재 장관한테 수사를 무마시켰던 부분 예.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한빵님과 관련된 예. 그 파일이 그 이른바 이제 문자 뭐 예. 그 뭐야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데 그냥 놔두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끝나서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국수본에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네. 국수본 그 수사팀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국수본 수사팀을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연속성에서 예.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 큰일입니다. 지금 내란 청산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 예.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란과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동시 패션으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예.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가운데 또 합당 터지고 1인 1표 터지고 막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힘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합당이니 뭐 당원 투표니 이러면서 좀 관심을 보이지
틈에 예. 이런 무자비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무죄 공석에 줄줄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하고 실망하겠어요. 예. 실망이 됩니다. 뭐. 같이 몸바쳐서 정권 교체하니까 자기들이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고 보죠. 창피해요 이게. 그렇죠. 그 엄동설안에 예. 그 12월 3일 그 밤에요, 의원님. 국민들이 국회대로에 나와서 막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의원님들 다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제가 장윤선 취재편에 나오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다 다 잡혀갔겠죠. 잡혀갔겠죠. 예, 영연백 안에. 저는 있겠죠. 계속 여기서 윤석열 요구고 다니고 검찰 요구하는데 진짜 잡혀가고 그렇죠. 혼났겠지 뭐. 고문 당했겠죠. 고문당했죠. 나는 몸이 약해서 고문도 이길 힘도 없는데. 그런 국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만 보고 민주당 정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탐대실 자기 정치 내려놓고 그렇죠. 예. 대의에 복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한데 왜- 눈앞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도외시하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의원님. 민주당이 좀 답답하죠. 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초선이라 별로 힘이 없어요. 세게 하십시오, 세게. 초선일수록 더 예, 세게 해도 강구하게 나가십시오. 세게 해도 말빨이 안 먹힌다 초선은. 알겠습니다. 나경원이 초선은 가만히 썰어가지 않습니까? 아이, 그분한테 가만히 있기에는 의원님이 그 검찰에서 예, 굴구신 이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 이제는 이제 좀 잠잠해졌으니까 이제는 그만 내용은 그만 네.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정 과제를 수행할 때 전념해야 됩니다. 대미 투자 특별로 가만히 있다 지금 이제 부랴부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국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예. 하여간 지혜롭게 예. 따박따박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양보남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해주시기 꼭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또 하나의 건이 터졌으니 바로 이제 전준철 변호사 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러저러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전준철 변호사는 검찰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했던 반윤 검사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로 핍박을 받아서 2차 특검에 수사 의지가 있어서 추천을 했었다. 본인 설명처럼 초기 쌍방울 사건에서 임직원 횡령 배임 사건 맡았다가 그만둬서 문제될 거라 생각을 못했다.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어서 물어봤더니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쌍방울 사건에서 임직원 사건, 김성태 사건 이거 구분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도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본인에게 있고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좋은 사람 원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동안은 당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정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내가 추천하는 이런 거였다라고 어떤 화살을 다시 네. 그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던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핑퐁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예. 저도 한번 이제 활동한 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고위 공직자나 뭐 이렇게 추천을 할 때는 내부 스크린을 거치는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틀에게 올리진 않았다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특검이라는 게 워낙에 야당에서 이제 비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누구냐에 따라서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 엄청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고 정치적인 공세로 이게 이 방향이 되다 보니까 좀 보안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논의 단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성윤 의원에게 좀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것까지는 이제 맞다라고 보이고, 근데 이성윤 의원은 아마 이걸 좀 스크린을 제대로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워딩이나 이제 박수현 수석의 어떤 그 설명이나 보면은. 그리고 당사자 해명을 보면 전준철 변호사는 이제 이게 태평양에서 맡고 있잖아요, 법무법인. 그런데 태평양에서 광장이에요. 광장. 아, 광장이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이제 소속으로서 본인이 수임한 건이 아니고 이제 정관들이 그런 사건에 이제 볼륨 있는 사건에 같이 합류를 하니까, 근데 자기는 뭐 말은 이제 분리가 된다는 취지로 쌍방울 임직원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과 관련한 부분을 좀 하다가 공판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이제 수행한 사실은 없고, 근데 검찰 출신들은 공판에는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특히 이런 이제 고위직들은 어쨌든 수사 과정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관여하다 말았다.
그래서 그거를 몰랐던 것 같고 네. 일단 이 논의 단위에서는 이거는 근데 이론의 여지 없이 잘못된 추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른 구성원은 본인이 추천에 관여했든 아니든 여기에 대해서는 토가 달리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몇 가지 좀 갈래가 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통상의 범주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는 법사위에 꼭 문의를 해서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제 검증 절차가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그게 전혀 없었고 물론 이성 의원이 법사위원이긴 하시지만 그래서 그래도 법사위 회의에는 좀 붙였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종 추천한 거다라는 얘기가 또 어제 많이 돌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류상 절차는 원내대표실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전체 과정에서 다 같이 검증했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전체 지도부에게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무슨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청와대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쾌감이 있는 게 윤석열 때 쓰던 표현인데 경로설 뭐 이런 거.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거를 붙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불쾌감을 좀 표시하면서 일을 좀 정치하게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으나 뭐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경로를 하거나 뭐 극대노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어제 제가 참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하나 있는 게 고위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일관된 메시지를 냈어요. 결국에는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님의 문제 의식, 20%밖에 안 했다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네.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중계로 본 것인데. 네. 지금 이 종합특검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검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응원봉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접근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답답함이 국민들도 지금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안 하고 의원들도 모르고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뭐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제가 그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네. 결국에는 소수가 본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그냥 특검 후보 누가 뭐 이성윤 의원이 잘한다고 하니까 추천 받아가지고 그냥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 이번 한 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면 합당 문제라든지 또 일처리가 더디다는 문제라든지 네. 그 전에도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왜 이렇게 그 잡음이 많이 나느냐. 전 이게 지금 계속 연장선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민주연구원 내부의 뭐 문제라든가 많았죠. 예. 뭐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성윤 최고위원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서울 중앙지검장을 했고 또 검찰국장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알려진 이제 이런 이력이 있는 분인데 네. 검찰을 강하게 불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사들은 수사에 시옷도 얘기하면 안 될 것처럼 오히려 과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예요. 전준철이라는 검사가 또 해야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안다. 네. 이 검사는 유능하다. 네. 이 검사는 잘한다. 네. 그래놓고 반윤이라는 논거를 대요. 그럼 제가 반윤인데 왜 그럼 쌍방울 김성태랑 그 손잡고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왜 그 조작 수사에 그럼 가담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배임 횡령만 한 거고 뒤에는 또 안 했대요. 아니 그럼 수사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건데 앞부분만 관여하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 돈을 빼돌려서 대북송금으로 이어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에 나는 절반 도입부만 썼으니까 결말에는 책임이 없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저렇게까지 불쾌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올려놓고 그것도 여당에서 올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올렸다고 하면은 네. 널리 양해할 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근데 이거를 집권 여당에서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의견 교류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네. 결국엔 이 사고를 쳤다. 음흠. 저는 그 전준철 변호사 네. 특검으로 올릴 수도 없는 후보로도 올릴 수 없는 인사고 네. 김성태 변호인 출신이라는 그 경력 자체는 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미스테리한 것은 어제 취재가 좀 잘 안 됐는데 이분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인을 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알려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 검색만 해 다 전준철 나오죠. 이렇게 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이제 그 추천을 했을 때 보수 언론들은 제일 먼저 쓴 게 김성태 변호인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취재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그 2차 특검 관련해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고 이게 팩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쌍방울 관련된 내용은 원내대표실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이 된 것은 이유 여하 불문 잘못했다. 이렇게 원내대표실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청와대 취재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쭉 검증을 해봤더니 이 전준철 변호사가 그냥 이름만 건 건 아니더라. 열심히 역할을 하셨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돼서 이분을 특검으로 임명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을 당에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핵심 고위 관계자가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준철 특검 임명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당에 그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당에서 근데 이게- 낙점하기 전에 아니 당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추천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한 명씩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와 권창용 변호사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준철을 하지 않고 권창용을 네, 하면 네. 왜 우리 당이 추천한 후보를 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픽하지? 이거 무슨 의미야?라고 정치적 해석이 나갈 수 컸잖아요. 있으니. 뭐 이거는 네. 뭐 대통령이 합당하라는 뜻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전 인수 별의별 해석이 또 나오고. 아전 인수 해석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어제 피지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정치적 해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저간의 사정을 다 취재를 해보니 실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왔고 인사검증을 해보니 전준철 변호사에게는 김성태 그 변호인 이력이 있다. 그리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여기서 다 공개하기 어려운 뭐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라는 거를 당에 미리 얘기를 근데 해줬다는 이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정청래 대표도 모르고 있더라.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통을 했어야 됐다 적극적으로. 근데 정청래 대표 측은 항상 보안이 잘 세서 이를테면 뭘 얘기하면 1시간 안에 기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잘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어려움으로 성토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통을 했었어야 됐다. 검증은 꼼꼼히 했어야 됐다. 이 두 가지 부실 사안이 결국 전준철 사태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아니 이르게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그게요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검증 실패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자격 없는 일이죠. 그리고 소통의 부재. 그럼 이게 소통 부재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럼 정청래 대표 임기가 8월인데 8월까지 그러면 이제 소통은 매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놔둘 것이냐? 그리고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이 문제 제기가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다른 도덕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다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조작 수사라고 하는 그 연어회 술 파티로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박상용 검사 나오고 법무부에서 감찰까지 한 그 대북 송금 사건인데 거기에서 김성태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검찰과 손잡았다라는 게 그 요지 골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변호인 음. 전준철 변호사 네. 그 사람을 특검으로 올렸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심각하지만 네. 더 심각한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검찰권의 피해자시니까 그렇죠. 대통령 보고 고르세요. 네. 근데 나한테 가해를 준 윤석열 검찰과 손잡은 네. 그 김성태 변호인 네. 여기 거를 갖고 오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여당이 네. 이런 걸 하니까. 네. 그래서 전 이걸 가지고 단순히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검증을 실패했다, 소통이 안 됐다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이건 매우 심각한 전 문제적 상황이다라고 저는 네. 진단합니다. 라고 저는 네. 진단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그렇죠. 도발이다 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그 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이거는 인사 어쨌든 실패란 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고 당사자들도 다 싹 다 인정하는. 예.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사실관계로 인해서 틀렸다는 거죠. 뭔가 의도가 뭐냐? 이거 배신, 배반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의도는 최소한 없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다. 인사 이게 뭐 원내고 원외고 뭐 당대표실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 한 팀인데요. 네. 그리고 간행상 이제 당대표가 이렇게 해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과 좀 분리해서 그러면 대통령의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이런 인사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오독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면 그런 의도는 최소한 민주당이 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도라는 거는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건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네.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계속 가서 가끔을 계속 매요. 그 행위가 안 없어져요. 예. 그럼 그때는 이제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신 변호사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어머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이거 제가 확인한 건데 그렇게 일하는 건 잘못이죠. 꼼꼼하게 잘 살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내란 청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어게인이 돼서는 안 되도록 하는 거를 하는 역할이 사실은 정청래 지도부한테 제일 큰 미션인데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관련해서 전직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준철을 올린 것 자체가 대통령을 모독한 것이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하기 어려운 비판이다. 예. 그러나 뭐 의도를 가지고 뭔가 알고도 올린 거 아니야? 뭐 이거는 아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팩트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장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으니까 예. 저도 제가 그걸 단정짓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오얏나무 밑에서 반복적인 각건을 매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몰랐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고 한병도 원내대표 책임이다. 지금 이렇게 원내대표 쪽으로 또 미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디서 본 그림이냐면 예. 한 지난 9월인가요? 그때도 특검법 연장할 때 네.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다 상의하고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정청래 대표가 발을 싹 뺐거든요. 네. 나는 몰랐다. 네. 재검토 지시했다. 그럼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려줬는데도 몰랐다고 말을 하니까 그 몰랐다는 말이 거짓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그때도 했던 거고 그때 김병기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정청래 대표 직함도 안 부르고 정청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당시 전원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당의 대표지만 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해도 문제 했는데도 본인이 몰라도 문제 이거는 저는 뭐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뭔가 프로세스에는 어마어마한 구멍이 지금 나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그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에서 인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넘겨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2차 종합 특검입니다. 마지막 특검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미진한 수사, 특히 검찰과 관련된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이번 내란에 어떻게 관여, 공모, 소통 역할을 했는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검찰 출신이 가서 제대로 그걸 하겠냐. 지난번에 사실은 사초를 쓰겠다고 했던 조은석 특검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갈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김성태 변호인 출신을 가지고 할 수 있냐? 그런데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거는 피하기 어려운 책임론에 봉착하는 거다. 그래서 황명선 최고위원도 관련해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지도부 혹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지금도 뭐 사과한다, 죄송하다, 유감이다 얘기는 나오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직 사퇴 정도의 책임은 져야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구나라는 일말의 신뢰라도 줄 수가 있는 건데 뭐 최고위 계속 나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계속 괴리되고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데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수습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정리 조정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의총이 있으니까요. 의총장에서 많은 의원들의 뭐 그 의견이 취합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 지역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이제 그 종합할 텐데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지난 주말에 황당했던 사건은 우리 뭐 홍사훈 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빠 찬스 곽상도. 50억 퇴직금이 무죄가 났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진 거예요. 일단 이제 곽상도를 뇌물죄로 의율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공소유죄 실패를 했습니다. 처절하게. 이게 성남의 뜰이라는 그 민간 컨소시엄에서 네. 이 하나은행이 이제 이탈하려고 하니까 그걸 붙들어 맬 이제 필요가 있었고 그때 주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뭐 항맥, 인맥 뭐 했을 때 곽상도다라는 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녹취를 보더라도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잖아. 뭐 이래요. 그 아들. 그러니까요. 병채 그리고 아버지. 돈 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들 통해 가지고 돈을 줘야 돼. 뭐 이런 취지가 다 녹아져 있어요. 네. 근데 그 대가 관계라는 게 사실 상당히 포괄적인데 막 분절해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상임위가 교육이어서 뭐 상관이 있니 없니 뭐 맞아요. 이러다가 이제 무죄가 나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 공소유지를 좀 안 한 것 같고 왜냐하면 별도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죄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네. 됐으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거 왜냐면 이제 대장동 일당들 무죄 받은 것도 이미 기소가 돼 있는데 딱 똑같은 행태에 대해서 죄명만 적용법절 달리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막 증거 수집하고 이러거든요. 네. 엄청 압박받아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증거로 쓰지 마. 이게 똑같이 이제 곽상도 씨한테 이거 한번 판단 받았잖아. 양태가 똑같잖아. 죄명만 다른 거네. 이거 공소권 남용이야. 이렇게 나왔고 이제 곽상도를 추가로 기소해가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할 때 아들을 붙였던 거예요. 네. 그럼 아들 너 알았지? 아버지가 사실 나 아버지한테 주려고 너를 경유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도 공소유지를 실패한 거예요. 이게 법원과 검찰의 약간 뭐랄까 이런 표현은 합작품 같은 느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곽상도 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뭐 민정수석도 지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지낸 네. 그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거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심이고 혐의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곽상도는 뭐 이중 기소니까 뭐 공소기각 결정으로 빼주고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뇌물의 무죄를 지금 내려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앞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받거나 딸을 통해서 받거나 며느리나 사위를 통해서 받으면은 네. 이제 다 뇌물로 처벌 못 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뇌물을 선물이다,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심각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썩은 부위들을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개혁들을 지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나 이 뇌물죄 관련해서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은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둘이는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처벌했고 이재용한테는 제3자 뇌물로 해가지고 부정한 청탁 둘이 묵시적으로 눈빛만 보고도 거래했네. 아니 왜냐면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권한이 크니까. 근데 지금도 이 곽상도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50억을 수수하면서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이게 정말 지나가던 소나 개나 닭이 다 웃을 일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을 벌려놓고도 무죄를 받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진짜. 사법의 오욕의 판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봐요. 김건희 1심 선고도 황당. 황당하게 것도 오인성 그렇고, 김인택 판사, 판사 그다음에 것도 이제 김인택 판사의
그 명태균 김영선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곽상도 판결도 그렇고 뭔가 사법부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증거에 맞게 그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그런 판결을 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더 완전히 그렇죠.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김영선도 대단히 황당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황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경험치게 너무 제가 이제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법조 공부를 하거나 법조 출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상식이 응축된 게 법이고 이 법이 못 덮으면 판례가 이거를 커버하는구나. 이걸 대단히 강하게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면은 안 그런 거예요. 판사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정말 그렇다고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도 납득해야 되고 네. 사람들도 납득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10원 단위까지 명태균이 세비를 갈라먹겠다고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 이거 급여네. 누가 급여를 10원 단위까지 너 갖는 돈의 절반은 내 거야라고 해서 급여 처리를 합니까? 심지어 이거 세금 처리도 급여로 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대여 관계로 의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명태균이 무슨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김영선한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선거 10개월 전이니까 돈을 갖다 줘도 문제되지 않는다. 검은 돈이 오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빌려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로 차용증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면 법원이 산뜻하게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행태가 많으니까. 그리고 대구였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영남. 그러니까 더 자기는 미리 채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니까 먼저 선점하려 들고 선을 대고 줄을 대고 이러는데 그런 맥락을 싹 다 제거하고 그래 선거 한참 남았네. 선거 들어가기 돌입하기도 전이니까 이것 봐라. 이거는 무관하고 차용증도 심지어 있네. 어떻게 법원이 이런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김인택 판사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김영선, 무죄준 판사는 이분 지금 약식 기소까지 돼서 본인 그 관련된 네. 뭐 명품 명품 브랜드도 굿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분은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인성 판사는 정치자금법 같은 사안인데 김건희는 무죄인데 또 뒤에 있는 윤영호와 권성동은 또 유죄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계약서 써서 유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두 거기도 사건이 계약서는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유죄 나왔으니까 예. 이게 안 맞는 거고 예. 직위원 룸살롱과 증거인멸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다 조의대 체제하에서 조의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사법부의 추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내란 재판이 이진관 재판장 걸린 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니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 이렇게 가야 됩니까? 법원이라는 데가 법원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른데 예. 하느님이 보호하사 진짜 이진관 재판장 만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야 되는 말이 안 되는 판사를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론이 달라지는 이거는 진짜 아니 있을 수 생각해 없는 보세요. 일인데. 만약인데 김인택이나 우인성이나 직위원이지 윤석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우인성이나 김인택 같은 조이대 같은 사람이 네.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다? 징역 한 3년 나왔을까요? 뭐 집행유예 풀어준 거 아닐까요? 두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19일이죠.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그 선고 공판이 매우 기추가 주목된다. 직위원 판사가 바로 또 국부지법으로 가죠. 발령이 나기 때문에 23일 날 출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재판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다들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특수통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수사는 아마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오른팔? 예, 뭐 그래서 추천한 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잘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그렇죠. 예, 란 사실이 알려져서 일파만파 지금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요 사건 그 실제로 재판 관련해서 움직이실 때 정 네네. 변호사를 뭐 만나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한 거고 본인은 뭐 이름만 그냥 걸어둔 것이지 네네.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저도 정황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면 김성태 회장이
해외에서 송환되고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네. 이 시점에 김성태 회장을 주로 변론했던 사람이 2명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네. 그리고 비공식이라는 의미는 선임계를 안 냈던 걸로 보이는 그분이 부산 고검장 출신인 조재현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이두 부산 분인데, 고검장 출신. 예. 이 사람 2명이 이제 핵심 키맨이라는 거죠. 예, 키맨이었고, 근데 수사 메이드는 주로 광장에서 했고요. 예.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는 예.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출신입니다. 연수원 15기고요. 네. 이분이 광장의 형사 라인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유재만 변호사가. 유재만 변호사가. 아, 예. 그리고 전주철 변호사는 연수원 아마 31기 거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부패 1부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 특수 1부죠. 네. 그러니까 그 유 변호사의 직속 후배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전주철 검사가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반부패 1부장직에 있을 때 사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윤 체제에서 사임을 해요. 네. 사임을 하고 나서 바로 광장으로 픽이 됩니다. 유재만이 픽한 거죠, 사실은. 유재만 픽해서 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유재만과 전준철이 광장의 형사 사건을 사실상 총괄지휘하는 듀오로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사수 부사수 이렇게 돼서 예. 그 정도 위치였고 그 팀이 네. 김성태 변호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당시 김성태 회장도 거물이었고 네. 특히나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건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재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수원지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지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네.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을 뿐이고 이 정도 위치에 그 전준철 변호사의 위치와 유재만과의 관계 그리고 광장에서의 역할 을 봤을 때 전주철 변호사가 단지 그냥 선임서에 이름만 올린 정도다. 네. 나는 김성태가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사건만 다뤘다라는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뭐 하여간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거의 날마다 매일 그 정치면 사회면을 도배질하는 사건이었고 그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22년, 23년 특히 이제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8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네네. 모두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준철 변호사였던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그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엄청난 사건이니 그 변호인단을 세게 꾸려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검찰 쪽에 대응하는 팀을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뭐 세운 거다. 네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이 이 아니고. 아니고요. 예. 뭐냐면 그냥 김성태라는 이 인물은 예. 사업을 하면서 언제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김성태 자체가 예. 검찰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예. 검찰청 자체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김성태가 예.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나 사법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던 스타일이니까 소위 예. 말하는 자본시장법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검찰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이분이 관리하던 검찰 중에 조재현, 유재만 등등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사건이 터지니까 예. 이분이 송환돼서 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야 나 이제 수사 받으니까 변호인단 꾸려야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능한 사람들 좀 모아봐 이렇게 꾸린 게 아니라 아하. 기존부터 김성태가 관리하고 김성태가 조력을 받아오던 팀을 확대 개편해서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은 매우 크고 조직적이었다 예. 이렇게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정도라면 민주당에 있는 그 검찰 출신들도 전준철 변호사가 또 김성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기사 검색만 하더라도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변호인단이었다라는 것은
그냥 기사 검색만 해도 다 확인이 돼요.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그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임명했을 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요? 저도 그게 상당히 미스테리한데요. 예. 더욱이 지금 이성윤 의원께서 뭐 내가 추천했다 그렇게 예,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계시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네. 예, 전준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1부장이었고 예, 채널A 고발 사주 사건을 예, 그 핸들링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성윤과 수사팀, 수사 라인, 지휘부 라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예, 수사팀과 지휘 라인은 불기소해야 된다. 한동훈을 불기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성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불기소 의견이 올라온 거를 결재를 안 하고 버티고 뭐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아마 전주철 당시 반부패 1부장도 예. 한동훈 불기소 의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래요? 이성윤과 상당히 갈등을 빚었고 네, 그러다 결국은 보통 반부패 1부장을 하면 예, 사실은 반부패 1부장, 특수 1부장은 검찰의 꽃입니다. 이 라인을 거치면 대부분 그 총장일 수 검사장으로 예. 가는 예. 그리고 보통 반부패 1부장 하면 요직의 차장 검사 거쳐서 이제 그 검사장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전주철 검사 같은 경우는 반부패 1부장에서 그냥 끝났어요. 사직을 하고 네, 사직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직을 하자마자 예, 광장의 유죄만이 픽을 했거든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네. 당시 전준철 그 검사가 예.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지지 않은 검사라는 뜻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 근데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예.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핍박받은 검사로 예.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채널A 부분이 사건으로. 일리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거는 예.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고 윤석열 한동훈한테 찍힌 검사였다라고 하면 네. 퇴직하자마자 광장의 유죄만이 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네. 광장으로 간 다음에 네.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유죄만 당시 변호사를 압수수색은 해요. 이성윤 되게 기소한 것과 복잡하네. 예.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긴 한데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니까 반부패 1부장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픽해서 간 그것도 예. 광장의 유죄만이 데리고 간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광장에 유재만 변호사가 데려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입증은 불가능하죠. 입증은 예. 불가능한데 광장 안에서 유재만과 전준철의 콤비가 예. 상당히 유명하고 예. 유명하고 많은 클라이언트 중에 예. 전준철 유재만 콤비를 콕 집어서 예. 저 팀의 그 변호를 받겠다라고 선임하는 예.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고소고발이 있을 수 있게 실명을 너무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유재만 변호사나 전준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네네. 또 경우에 따라 반론 그렇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뭐 반론권 드릴 터이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이제 광장의 팀원으로서 이름만 건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름만 걸 거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진 검사라고 하면 네. 변호사라고 하면 네. 김성태가 선임할 리가 없죠. 당시에 예, 그러네요.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상당히 서슬퍼럴 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당시에 그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였다 누가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또 당시 김성태 회장은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때 수사 대응보다는 네. 검찰과의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네. 수원지검을 정말 제집 드나듯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
보이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찍힌 변호사를 김성태가 변호인단에 넣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분을 그 2차 특검에 보내려고 했었는지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를테면 지금 뭐 수사는 잘할 거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권창현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스킬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수사 의지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뭐 그 빛나는 수사 성과를 만들 거다라는 이제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준철 변호사 관련해서 뭐 특별히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뭐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좀 있으십니까? 그 전주철 변호사는 제가 명확하게 마주친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전 변호사 입장문 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그리고 또 배임 뭐 이런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서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후에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본인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단은 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으로 김성태를 압박을 해서 예. 대북 송금을 끌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예. 두 사건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로 예. 그 내부에서 정말로 그렇게 그걸 칼같이 잘라가지고 예. 임직원 사건을 맡았는지도 의문이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예컨대 이화영을 잡아서 이재명으로 가려고 하는 플랜처럼 예. 배임 횡령 사건을 통해서 김성태를 압박해서 진술 회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나눠서 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수사가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메이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재판에 관여된 게 많지 않다. 재판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광장은 재판에 들어가서 그의 말에 광장 자체가 사임했습니다. 광장 자체가 사임했고 네. 광장 자체가 사임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표면상 나왔던 얘기는 네. 김성태 회장이 선임료를 더 이상 안 줬다. 뭐 그때 얘기 나온 선임료가 예.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니 안지 이런 에? 얘기도 있었는데 100억이요?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예. 예,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 라는 설이 있었고 그때 예. 광장에 미납한 선임료가 수십억이다. 뭐 미납 이런 선임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광장이 주는 선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예. 거고 당시 광장이 사임하던 시점에는 예. 김성태 입장에서는 광장에 돈 주는 게 아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수원지검과 협의사항은 다 협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의 롤은 끝났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예. 이상 그 선임료를 줄 이유가 없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장 그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 김성태 회장이 돈이 많긴 하겠지만 예. 광장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협상 창구로서 광장의 역할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광장이 사임했다라는 게 내가 이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네. 이야기죠. 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었다. 중간에 그 변론을 그래서 중단한 거다. 예.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떤 불편했었는지. 불편한 게 예. 있었는지. 아마 선임료가 미납된 게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임료 미납이 제일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